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최고의 ESG 전문가, 실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ESG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분야에서 한 3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아마 환경 문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사실은 기업이 환경 문제 해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전환이 지난 한 3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586 세대인데,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사실 기업은 타도 대상이었거든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망치고 이러는 타도 대상에서 지금은 아마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관심도 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많은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최유경 박사님 양력을 소개하면, 여기 법대 나오셨고 미국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죠? 예.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곳에서 ESG 법제팀의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까지 아마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되나 봐. 엄청난 법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ESG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법제화해서 실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쪽을 연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의 우리 하듯이 한 1시간 정도 강의 듣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활달하시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물 없이 궁금한 것들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유경 박사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법학을 공부해 왔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국제법을 석사 때 전공을 하고, 헌법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하냐, 여기 이제 로스쿨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미 있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게 법학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인데, 저희 연구원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법학에서 가르치는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는 작동을 하는 기관이고요. 저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26개 그 국책 연구기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마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신 기관이 KDI 같은 기관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정부의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26개 기관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가 거창했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이 법을 만들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국정과제 위주로 행정 입법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바뀔 때마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요즘은 이제 제도나 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드는 추세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또 법률을 제정하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러 드래프팅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ESG 법제팀이라는 거를 아마 저희 연구원이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사회적 가치 법제팀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이제 제가 뭐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었고,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추구하던 중점적인 국가 과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ESG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사실 민간에서는 거의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워낙 민감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경향들이 있으셔서 주로 정부의 부처 공무원들 강연을 하거나 교육을 시켜드리는 외에는
이 ESG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데 학부생들이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ESG 담론의 주된 주체는 사실 여러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뭐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 중간에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중간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자율적으로 손을 들어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 또 질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사실 요즘 너무 강연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이 강의는 이제 제가 예전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외로운 분야를 연구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설명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이게 뭘까요?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사신 적 있어가지고 산불의 위험, 산불이 뭐 한 달 내내 지속되고 물이 부족하고 지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손을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도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이러긴 하지만 사실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이제 내일은 아닌 것 같죠. 그 코로나 때 그 호주에서 한 달 내내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를 보면은 이제 사람도 살아야 하지만 동물이 다 타 죽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막 이런 물을 막 코알라한테 같이 먹이고 캥거루 살리려고 그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눈물이 나죠. 전 T인데 왜 눈물이 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후 변화로 약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 근데 이게 예측은 해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정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이 사진은 일부였었고요.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것도 2010 거의 한 9년도 기준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폐 배터리 양이 이제 400만 개 정도 뭐 그 이상이라고 보이지만 하여튼 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자제품이 사실은 이제 배터리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어야겠지만 이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을 하는데 대체로 뭐 전기차로 현재 차량의 시스템을 전기차로 바꾼다 이러면 매우 기후 친화적인 것 같지만 그 배터리가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인간의 어떤 활동은 무언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저는 뭐 기업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한 데이터라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게 그냥 구글에 똑같이 The Global Pyramid of Wealth를 치시면 매년 나와요. 똑같은 피라미드에 이제 숫자가 좀 바뀐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게 그 해의 전 세계 부의 총량을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몇 명이 그 상위부터 이제 하위까지 소득계층을 구분을 해서 어느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시면 심심할 때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요지는 뭐냐면 이 아래 피라미드 이 아래 뚱뚱한 부분이 사실은 70%의 인원이 보유하는 나눠가 가져야 하는 분량인 거고 상위의 0.7%가 옆에 여기를 보시면 거의 한 45.8에서 9%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밑둥은 거의 2.7%의 부밖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뭐 이제 다른 통로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하신 데이터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 우리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이제 피라미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OECD 국가가 약 38개 국가인데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몇 위인지 아시는 분? 조금 충격적인데 36입니다. 그래서 37위와 8위가 어느 나라냐면 내전이 끊이지 않는 콜롬비아와
마지막 한 나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란이 일어나는 두 개 국가 바로 위가 우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그 굉장히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 50년, 7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사실 불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행복 지수, 인간으로서의 행복 지수는 또는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 지수는 행복 지수는 낮고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 순위들이 있는데 주로 장시간 근로수, 네, 아주 1등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일과 삶의 조화 잘 이루려고 많은 제도 개선이 있고 뭐 주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도는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담론에서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런데 아마 원래는 소셜 밸류를 번역한 거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ESG를 얘기하면서 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거의 맥락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권에서 좀 캐치프레이즈를 잡을 때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녹색 성장이라든지 창조 경제 뭐 이런 포용, 혁신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이 그때마다 나오는데 이제 열어보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향점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사실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했잖아요. 이념적으로도. 그래서 뭐 어떻게 대안이 없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모태가 되는 국가들이 먼저 이게 이제 리셋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꽤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습니다. 이 오래전이라는 거는 뭐 불과 몇십 년이 아니고요. 이미 1900년 초에 1901년도에도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셜 밸류라는 터미놀로지를 통해서 이제 이념화, 이론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가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경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찌됐건 여기를 저희가 이제 자료를 그래서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막 극복하려고 노력했었지만 결국 불평등, 환경 문제, 갈등, 고용의 이제 한계, 그러니까 더 이상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아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자에게는 더 유리한 거고 지금 여러분 세대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페어니스에 굉장히 더욱 민감한 세대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 우리 뉴스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금수저, 흑수저 논란도 계속 있고 고용에 있어서 뭐 부모 카드를 쓰거나 뭐 조금이라도 뭔가 부당한 요소가 개입됐다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참기 어려운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거의 포화 상태에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미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미 뭐 기초 수급자, 실업자, 자영업자, 농어민,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이른바 사회복지, 일부 국가가 개입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법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제도적인 이제 노력들은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 상의 문제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내놓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는 IMF라는 걸 겪은 이후부터 사실 그 직전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나셨죠? IMF 안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그 직전에는 사실은 뭐 그냥 웬만한 대학을 가면 꽤 번듯한 직장을 꿈꿀 수 있었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성실하게만 일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응답하라 뭐 1988 이런 거 보시면 진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운 좋게 개발하는 도시에 뭐 아파트도 분양을 받아서 한
50대 중반부터 60대 자식들도 잘 키우면 이게 점점 더 패밀리가 부유해지는 경험들을 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IMF 이후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더 직격탄이 구조적으로 날아들게 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그러니까 경제 성장 계속해서 둔화되고 생산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이러니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일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버지들이 가셔가지고 돈을 벌어 온다든지 그러니까 일자리에 기회가 있으면 뭐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버는데 이제 인력 구조가 활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조사를 잘 해봐야 되지만 대학을 졸업한 분들의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꼭 그러니까 아마 서울대도 실업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100% 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뭐 또 있냐면 골라서 가고 싶은 거죠. 더 좋은 거. 내가 조금 더 하이어한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는 어떤 포지션이나 직장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신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골라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때?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뭐 주차 뭐 대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외국인으로 많이 또 대체가 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는 다 한국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그 임금 수준으로는 그만큼의 시간이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동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 가치 뭐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건데 결국은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체제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은 외부 효과가 만들어낸 여러 사회 문제들을 국가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개선해 보려고 하였으나 어떤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극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불우유 성금 조금 한다고 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에서 논의했던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박수진 교수님께서 초두에 말씀을 주셨듯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에이전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기업이에요. 기업과 시장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가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은 여기 이 모든 앞에 사회 문제에서 논외였어요. 그냥 물건 잘 팔아가지고 이익 잘 내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 고용해주면 되는 정도.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도 근로자 복지나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그래도 너무 노동력을 착취하지만 않으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어때요? 그 기업이 워낙 대외적으로 너무 물건을 잘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내심의 그런 양해가 됐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한국의 경제 자체나 산업 기반 자체도 지속 가능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들이 출발합니다. 당시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냉소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민간에서는 거의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러펌들 있죠. 그 변호사님들도 제가 이제 사회적 가치로 자문을 얻으려고 하면 그래 좋은 걸 하는구나. 잘해보거라. 왜 이런 걸 할까 얘는 약간 이런. 그래서 뭐를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왜냐하면 이게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로여들은 사실 법률이 있어야 거기에 기반해서 뭔가 작동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기업으로서는 이제 SK가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를 완전 전면에 내걸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그 SK 계열사 안에서 측정하는 프로젝트들을 조금 했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사실 제가 이제 몇 차례 방문을 드렸는데 그냥 그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서로 대화가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 그 CEO의 어떤
CEO의 어떤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주로 했던 거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이라는 게 있고, 사실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던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앞에 말한 이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상인데,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경제학자거든요. 그리고 KDI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드래프트를 보면 굉장히 길고 아주 나름대로 그 진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아주 프레임을 꽤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 후보를 꿈꿨었으니까 아마 진짜 그러신 것 같은데, 꽤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법안이라는 게 아무리 좋게 만들어져도 의회에 올라가서 통과를 하려면 이제 여러 번의 소위를 거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실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사회자가 특히 사회적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라는 게 2000년대 2015, 16, 17, 18, 19까지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너는 빨갱이냐라고 저한테 물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사회적이라는, 여러분 안 와닿으시죠 지금 전혀? 그죠? 다행이에요. 이 윗세대는 아마 이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념의 갈등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고, 불행하게도 의회에는 그 세대가 너무 많아요, 포션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논의하지 않고 이 표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안들이 자꾸 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걸 다 쳐내기 시작해요. 지금 버전은 앙상하게 이렇게 뼈만 남았는데 막 다리뼈는 없어요. 막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어찌됐건 세 차례 국회에 약 12년에 걸쳐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좀 안타깝죠. 그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었음에도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청와대도 직접 다 대응을 해드렸는데, 이 법안은 사실 잘 쓰여진 법안은 아니에요. 제가 법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법이 좋은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개념, 이 어려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그래도 개념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다는 점에 조금 약간의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근데 잘 보시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 사회적 가치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나, 이미 법안이 쓰여진 후에 제가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가부터 파는 더 황당해요. 자, 가는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혹시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 있나요? 헌법에 있죠. 헌법에 사실 가장 핵심 조항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존엄과 가치를 국가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에요. 사실 그 외 나부터 거의 타까지는 쭉 읽어보세요. 재난과 사고로 인한 안전한 근로, 뭐 노동권,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뭐가 환경의 지속가능성, 뭔가 이렇게 연상이 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헌법의 기본적인 구체적 권리로도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게 이제 각 부처에서 맡을 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되면은 각 부처에서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모였겠죠.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우리 거를, 여기 하나 빠진 게 여성가족부예요. 그래서 요 최근 개정안에는 그 젠더 이게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고, 가부터 타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가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의 방식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논의하기 구체적이어서 저희가 많이 논의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제 ESG로 여기 이 논의에서 넘어갔느냐? 이 앞에서는 사실
이 그냥 사회적 가치 제가 줄여서 쓴 거고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냐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민간은 말고 왜? 아니 지금 사회적이란 단어 들면 이렇게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민간에게 이거를 법을 통해서 구현하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 구현하라고 법을 제정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공공섹터, 그러니까 공기업과 공공기관 같이 경영평가,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게 그 당시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도 약간 데드락에 걸렸어요. 자, 더 이상 할 게 없다. 한 3년간 했더니 이제 할 건 거의 다 했어요. 저희 이제 연구 나중에 보시면 보고서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했죠. 그리고 한 1년 좀 지난 후에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간을 저희가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이 사회적 가치가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한 8, 9개월 됐을 때 발발하고 8, 9개월 됐을 때부터 외국에서 ESG가 갑자기 다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굉장히 빨리 포착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다 ESG로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꽤 빨리 연구 보고서들로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부분을 전체 흐름을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ESG가 뭐냐도 사실은 사회적 가치만큼이나 뭐 ESG는 팬시하게 들리긴 하죠. 영어가 막 섞여 있고. 근데 사실은 사회적 가치 못지않게 전부를 다 의미합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니까 사실 사회적 가치보다 막 거버넌스 측면까지 구조적으로 담고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런데 왜 제 궁금증은 뭐였냐면 뭐 회계사들이 관심이 있으셨거나 학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외국의 러펌들이 모든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갑자기 제가 사회적 가치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비웃으시던 우리 교수님들까지도 또는 친구인 변호사들 있잖아요. ESG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그게 그건데. 그래서 오케이 해서 다 찾아보니까 다 막 ESG 경영위원회나 ESG 팀을 다 만든 거예요. 그 러펌 안에. 왜냐하면 기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에 생긴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아까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담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박수진 선생님께서도 이미 강의 중에 많이 말씀 주셨을 것 같아서 이 결국은 이제 요 첫 줄에 있는 건 제가 나름대로 그 강학 내지는 보고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정리했던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ESG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무적인 요소, 그러니까 파이낸셜한 데이터, 정보 외에 또 고려해야 하는 소위 말하는 재무가 아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비재무 정보로서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해는 저희가 이걸 지배구조로 썼었어요, G를.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로 통칭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UN 차원에서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환경 문제 주로 때문에 여러 번 결의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이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도 오염하지 말아야 되고 환경 오염에서부터 덜 오염하거나 오염하지 않는 산업으로 전환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 자금도 그쪽으로 써야 되고 각 국가들도 그런 목표를 수립해야 돼라고 이미 사실 좀 더 빨리는 90년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보시면 그건 저도 어릴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듀폰 뭐 이런 회사에서 그 폐수를 막 페놀류를 막 방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기형이 되고 막 다 죽고 막 이런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은 그저 열심히 생산을 막 석탄을 떼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냥 프로핏만 많이 남기면 됐는데 이제 이게 너무 큰 환경 오염 사고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선언들과 함께 그 당시에도 이미 오존층이 이제 파괴된다. 그때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얼음이 녹는데라고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바닷물이 넘치는 것도 아니니까 오존층이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리 파괴된다고 외친들 사실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 3, 40년 동안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그 사이에도 여러 협약들이 이렇게 있었으나 여전히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년에 이제 우리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저는 기업들이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봉쇄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라서 함부로 수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출 금지 항목 다 정해놨었고 산업부가 이제 그걸 다 관리하기 시작했고 전략물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분들 치료해야 되는 에크모 기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죽잖아요. 그래서 WTO고 뭐고 협정이고 뭐고 간에 일단 보호무역으로 탁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데 다른 큰 나라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특히 누가 기업의 오너도 그러시겠지만 돈을 투자한 투자자가 이렇게 조금 개인 투자자 말고 정말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은 전 세계 돈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너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게 너무 리스크에 아예 아까 그 우리 원래 파이낸셜 리포트에는 전혀 담길 수 없는 내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전에 논의했던 이런 기업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게 이게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ESG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바뀌면서 더 많은 청중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의 사회적 가치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언어고 거부감이 없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썩 좋아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보다는 훨씬 나은 단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ESG를 모르면 마치 내가 잘못인 것 같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모르는 거는 사회적 가치를 설명한 사람이 잘못 설명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그런 중에 있고요. 저희가 2021년, 22년 벌써 23년이죠. 지난 2, 3년 동안 제가 관찰한 바로는 20년도에는 전체 국책기관에 ESG라는 단어를 쓴 보고서에 쓴 기관이 저희밖에 없어요. 한두 권이 아니라 저희가 외국 걸 다 정리해서 시리즈로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쯤 되니까 그걸 누가 이제 캐치하기 시작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26개 기관 통화라는 경제문사연구회에서 이거 ESG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기관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저희를 불렀죠. 그래서 이거는 협동으로 해야 된다. 학제간 연구로 이게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려면 여러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을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큰 과제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왜냐면 기업의 회계와 관련이 된 거라서 법학이 아니라 사실은 회계학적 관점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거를 저도 하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된 바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 개념표를 넣어드린 건 이게 저희 다 출간되어 있는 이제 이슈 페이퍼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리우 환경계획부터 시작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를 저희가 다 보시기 편하게 얇게 정리를 했고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이제 아주 초반에서 지금 ESG는 너무 어드밴스드 과정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도 기업들이 어떻게든 뭔가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언제부턴가 기업의 사회공헌이 무시할 수 없는 팩터가 됐죠. 특히 이미지상으로는 기업이 뭐 돈만 많이 벌고 좋은 일 하나도 안 해. 이러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이제 이런 소비자 인식도 변화하게 되고 기업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970년대에 굉장히 붐이 한번 일어났고 또 일본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이 회사법적으로는 굉장히 논의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다시 소강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회귀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있지만 이게 주는 아닌 거예요. 특히 파이낸셜 리포트 시트에 적을 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적으면 그냥 한 줄인 거예요. 그냥 뭐 좀 좋은 일 했어. 뭐 도서 상간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부를 했다든지. 뭐 그 당시로 치면 연탄 날라주고 김장 담가주고 도서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 지원, 뭐 장학 사업을 했다. 요 정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CSR과 ESG 사이에 저희가 연구할 때 이제 뭐가 굉장히 좀 있었냐면 하버드 러스쿨에 있는 경영대 교수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CSV라는 건데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이게 creating social value, shared value예요. shared value. 그래서 뭐냐면 밑에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공유가치 창출의 모델은 사업 모델은 지금 우리나라 이미 많이 있어요. 네,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공유 차량, 공유 오피스. 이게 지금 공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그냥 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 모델이 기부를 해서 이 필란트로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숙박비를 낮춰. 근데 내가 남는 나의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더 호텔보다 싸게.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있는데 어차피 나 낮에는 뭐 같이 써도 돼. 그러면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막 자동적으로 발생을 했죠. 그 모델이 그 우버 같은 모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좀 많이 진통이 많았으나 결국 이 공유 여러 사람이 타면 돈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혼자 타는 거랑 같은 지점에 갈 때 조금 더 들어도 이 길을 쉐어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의 운임을 낮춰주는 공유 사업을 통해서 CSV라는 모델로서 이게 그냥 어떤 기부로서의 회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싶어 했던 게 이 CSV를 주창하시는 분들의 이론이고 그거를 뭐 그 공유 에어비앤비를 만들려고 이 이론을 만든 건 아닌데 이제 그런 하나의 모델로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제 공유 요즘은 뭐 공유 오피스도 많고 여러 공유 주방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사실 가장 또 다른 예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월그린즈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홈플러스 같은 거예요. 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거에서 어느 도시에나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거기 들어가면 그로서리 쇼핑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공산품도 잔뜩 살 수 있고 약간의 야채나 이제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모든 의약품을 다 살 수 있어요. 처방전 없는 건 일단 진열대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가셔도 다 있죠, 섹션이. 근데 월그린즈가 미국의 전국에 이게 체인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의료 시스템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야 좋은 보험 사가지고 다 안전한 건강 관리를 하겠지만 이 뭐 홈리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취약계층이라든지 약간 슬램가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아예 의료보험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걸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을 굉장히 키우기도 하는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CSR로 해결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구글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이 지역의 소득계층 뭐 이하는 내가 돈을 그냥 대줄게. 이게 CSR이라면 CSV는 뭐를 했냐면 그 월그린즈 안에다가 약국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가판대 끝으로 가면 반드시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약사님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간단한 처방은 거기서 받을 수 있고 약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몸살약이라든지 이제 왜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가벼운 질병들에 대해서는 그냥 홈리스도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굉장히 이제 성공한 CSV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ESG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내가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우리 기업의 어떤 리스크 보고를 할 때 기존에 그냥 파이낸셜 리포트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분야의 어떤 리스크까지도 다 보고를 일단은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최근의 ESG 논의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다른 문헌들을 읽어보시면 설명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데 투자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쉐어홀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회사는 대체로 주식회사는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냐면 주주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왜 그 주주들의 투자를 받아서 내가 이제 그 한 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주의 가치만을 보호해서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예를 들면 그 회사의 구성원 뭐 청소하시는 분까지 아니면 뭐 근로자는 당연하고 또 그 근로자나 분들의 가족 커뮤니티 내가 공장이 있는 그 지역
또 나아가서는 체인, 공급망 아래 계신 분, 아래 있는 또 다른 작은 기업들, 그 기업의 가족, 나아가서는 소비자까지가 사실은 좀 넓은 의미의 스테이크홀더여서 이해관계자라는 건데, 이 이해관계자들까지도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다소 이상적이지만 하여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업의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ESG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기 투자자로 딱 박아놨는데 굉장히 사실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모두에게 향하는 말 같지만 이 코로나 직후에 이 논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얘기를 누가 다시 꺼낼게요? 꺼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ESG 관련된 문헌의 서론을 보시면 똑같이 써 있어요. 이 사람의 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투자 회사의 회장님이신 레리 핑크께서 투자자들에게 쫙 그 서한을 멋지게 연례 서한을 보내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니? ESG를? 라고 써서 그냥 온 세계가 지금 이 열광의 도가니까지 온 거예요. 나비 효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첫 해에는 저희도 그래서 블랙락 한국지사 뭐 부회장님, 회장님 뭐 이런 분들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해 블랙락의 포트폴리오는 ESG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이제 이 뒤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ESG는 뭐가 핵심이냐, 제도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서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결국은 제도화가 될 건데, 뭐가 제도화 되냐면 이 공시의 방점이 있습니다. 공시라는 거는 원래도 기업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뭐 신문을 찾아보시거나 최근의 논의를 보시면 거의 다 ESG 공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공시 의무가 아니었던 이 지속 가능한 영역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적인 부분들을 이제 매년 공시해야 돼요. 근데 그럼 지금은 그 제도가 없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 KB금융이나 이제 이런 회사들 꽤 잘합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다 해요. 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가서 투자를 받고 어디 가서 큰 데 가서 명함 좀 내밀려면 이거 우리도 하고 있어요라고, 그래서 수억을 들이셔가지고 좋은 보고서, 예뻐요. 책자에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간 보고서를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런 거를 뭐 환경 영역에서는 이런 걸 했고요. 사회는 이런 거 취약계층 뭐 직원 복지를 위해서 뭘 했고요. 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뭐 얼만큼 이거를 쫙 쓰는 리포트가 이게 예쁜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 공개돼 있어요. 공시니까 어때요?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데이터 긁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랜덤해요. 공시하는 시기도 랜덤하고 기준도 랜덤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어요. 수천 개가 있어요. 그 기준 중에 꽤나 통용되는 몇 개를 이제 긁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적절한 건 이거 좀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좋은 큰 기업들이나 사실 중견기업 중에도 외국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외국 투자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기관들은 하고 계시고, 특히 금융 회사들은 원래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왜 은행 가시면 무슨 그린 본드, 뭐 그린 채권, 무슨 막 이름 적혀 있죠. 뭐 기후 변화, 뭐 동물 보호에 관한 뭐 이상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이 돈이 만약 내가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쓰일 것 같이 생긴 채권명들이 많아요. 그런 상품,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이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 돈이 거기에 쓰였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다 이제 세세하게 보고하라는 원칙들이, 사실은 유럽에서는 코로나 전부터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들이 하나씩 법제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초반에 그나마 움직임들이 2000년대 초반 부터 영국이 이런 말하자면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 공시를 하도록 했고, UN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PRI예요. 그래서 그냥 UN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UN PRI라고도 하는데,
이 기구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나 큰 투자자들이 자 우리는 이 6개 원칙을 좀 그래 항상 마음에 품고 투자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선언서 같은 거예요. 잘해보자 약간 이런 거죠. 사실 읽어보시면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역시 또 낫지만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행력이 없죠.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어라는 의미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서죠. 그래서 ESG 논의하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다 PRI 얘기를 또 한참 하셨습니다. 그러나 PRI보다도 이 2014년 EU 비재무 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말이 좀 길죠. 이게 바로 이미 유럽에서는 특정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기업이나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재무 정보나 다양성에 관한 정보들을 반드시 공개해라라고 하는 지침, 디렉티브가 통과가 돼요. 그래서 EU는 이제 여러 개의 국가, 26개 국가가 27개 국가인가요? 하나의 이제 연합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EU 커미션이라는 데서 법을 제정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나라의 법도 하물며 몇 년씩 제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7개 국가가 협의를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디렉티브가 이제 통과가 돼요. 근데 디렉티브는 나중에 혹시 뭐 국제법을 하시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디렉티브는 그 유럽 의회 차원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바로 그 회원국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각 국에서 자기네 법으로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행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디렉티브 통과 후에 약 2년 안에 반드시 각 국가들이 이건 의무예요. 그 수준 이상으로. 그 수준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요 파란색 글씨로는 2014년 디렉티브는 NFDR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인가 그래요. 그래서 얘에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좀 소개를 했던 거라 특히 요 빨간 조항이 추가된 거예요. 원래 회계 지침이 있었고 2013년 회계 지침에서 야 비재무 정보가 빠졌잖아. 그래서 이 비재무 정보도 공시해라라는 지침을 2014년에 통과하고 시키고 거의 2019년도에는 이제 27개의 국가가 다 자기네 나라 법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내용은 뭐 사실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몇 개 국가를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로 그 EU 수준에 맞춰서 제정을 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이분 특히 덴마크, 아일랜드는 그다음에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OECD 행복지수 1, 2, 3위 부동의 1, 2, 3위입니다. 너무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자기네 기업은 이미 EU 차원에서 우리는 훨씬 그 위야. 우리 수준은 직원의 복지, 뭐 서로 협력하는 것, 뭐 여성이나 아동의 보호, 뭐 다양성 이런 거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EU보다 높은 기준으로 그냥 더 까다로운 국내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덴마크 같은 나라는 적용 대상 기업이 뭐 예를 들면 자산 2조 이상이면 되는 거를 막 자산 1조 이상 아니면 뭐 몇천 5천억 이상이면 다 해. 이렇게 더 강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여기 지금 근로자 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희 연구원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금융, 아까 금융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 부문의 지속 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이 또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방금 건 지침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건 규정으로 끝나죠. 규정은 끝이 regulation이에요. 그래서 얘는 SFDR이에요. 그래서 sustainable한 finance에 관한 disclosure regulation이에요. SFDR. 이 regulation은 더 강력해요. EU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냥 회원국들에게 바로 적용돼요. 이 금융 분야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 금융 자체 돈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돈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 SFDR이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역시도 금융시장에 대해서 특히 웹사이트에 이 상황들을 공시를 해야 되고 상품에 대해서 환경사회 지속 거버넌스 분야에 공시를 하도록 특히 비재무 정보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원래 코로나 전에 딱 그 양대 틀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ESG가 막 붐이 일어나면서 이
이 유럽 차원에서 각성이 일어나서 CSRD라는 걸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NFDR이 CSRD로 말하자면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NFRD는 폐기. 얘로 가름하는 거예요. 지금 유예 기간은 좀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NFDR은 이제 약간 좀 뭐 아무리 법제화했지만 기준의 그 공시 기준 같은 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 또 역시 두루뭉술이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하지만 그 공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진짜 정보들이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을 해서 CSRD가 새로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보시면 뭐 정기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했던 거에서 더해서 모든 대기업이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CSRD가 정립이 됐죠. 그래서 이 디렉티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ESRS라고 하는 기준을 CSRD 산하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초안이 다 나왔고 초안을 전 세계에 공개해서 얘네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청회 같은 거에서 작국에 다 돌려가지고 의견 있으면 얘기해.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이제 자기네 워킹 그룹이 계속 이거를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하죠. 저희가 지난달에 여기 이거 만든 에프락이랑 다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 ESRS라는 기준은 이제 13개 챕터로 되어 있나 그래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통과시킬 수가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너무 전부 다 하잖아요. 모든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분야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 중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회계예요.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한 거죠. 잘하고 있다라고 아무리 기술을 해봤자 이 투자자 관점에서 그 리스크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서 탄소를 얼만큼 저감했는지, 뭐 물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렇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거 먼저 확정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주로 유럽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논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비교하실 수 있게 여기 다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이죠. 그래서 점차 지난 7월에 그 일반 원칙, 공시의 일반 원칙과 환경 분야에서 5개 중에 첫 번째 것만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뭐 아까 뭐 CSV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게 국가에서 뭐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민간의 시장에서 이미 기업가 중에도 이미 뭐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가치들이 기업의 존립 목표야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벤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Good Water 뭐 이런 회사 있어요. 그 한국계 CEO인데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물 문제가 항상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물 부족 이런 게 심각하다 보니까 그냥 회사의 기업이 추구하는 바 자체가 이런 사회적인 가치인 거예요. 너무 이윤만을 창출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윤도 창출하죠. 근데 그 기업의 목표 자체를 다르게 설정하는 기업이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2000년 중반에 제가 그때 유학을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 스타벅스 가면 되게 된장녀 소리를 듣던 논란이 있었던 막 그런 해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 나가면 스타벅스가 있구나. 막 가서 한국보다 싸다. 막 이러면서 시켜 먹고 막 이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아 애들은. 근데 어디 새로 뭐가 오픈을 했대요. 근데 미국 애들이 이런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미국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애들이 아니라 녹화되고 있고 근데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분들이 아닌데 그냥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그 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집은 뭐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가서 저도 줄을 서진 않고 사람이 없을 때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스타벅스보다 한 2불 정도 비싸요. 2불이면 환율 계산하시면 꽤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얘네 커피는 공정무역에 의해서 한 거고 막 아프리카 애들이 막 커피 콩 따고 있는 사진 막 있고 이게 뭐 거기서 온 직조가 된 천연의 무슨 이런 부직포 같은 거에 담겨 있어요. 커피도. 그래서 이 수익금이 글로 간다고 써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왜 얘네가 비싼 돈을 주고 텀블러를 들고, 그러니까 텀블러에다 타서 먹는 거죠. 그 일회용 컵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저 커피숍은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잘한 게 굉장히 번성하셔가지고 전국에 체인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들이 더 비싸더라도 나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막 마진을 떼서 막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커피 회사 또는 전 세계 체인을 가지고 그 돈 자체도 착취하는 그런 회사의 걸 사지 않고 의식 있는 기업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게 압축적이에요. 그런 소비자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뭐 그때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기후변화 자체 협약에서 탈퇴하긴 했었지만 정부가 뭐를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특히 법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후에 ESG는 거부하지 않고 초반에 꽤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대학들이 다 ESG 관련된 펀딩을 받기 시작했고, 뭐 워낙 규모가 크니까 뭐 한 대학에 600억씩 누가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졸업하신 기업가께서 자 ESG를 위해 600억을 쓰도록 해, 이렇게. 그래서 막 강의도 창설하고 연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나 그 앞에 말한 EU 차원에서와 같은 무슨 가이드라인을 낸다거나 공시 기준을 막 어떻게 우리 앞으로 의무화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조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담당하는데 굳이 기관을 찾자면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SEC라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인데, 뭐 우리로 치면 약간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의 뭐 한국거래소처럼 이제 이렇게 이런 맥락에 있는 분들이어서 기업 공시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SEC가 원래 그 주식거래 같은 거 다 규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디스클로저는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해서 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초안까지 만들어진 상태고, 여전히 물론 중간에 막 법안도 막 극적으로 올라갔어. 21년에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를 통과시켰어요.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그런데 그 얘기 뭐냐면 민주당조차도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훨씬 의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표 차이로 상원이 통과됐고, 아니 하원이 통과됐고, 거기는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원에서는 폐기됐습니다. 지금 여기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이미 회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폐기됐습니다만 저희가 이 법안도 굉장히 자세히 보고서로 다뤘었는데, 어찌 됐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없지는 않다. 다만 이제 곧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이 있다 보니까 21년도에는 분위기가 좀 핫했는데 23년이 되면서 백래시가 오기 시작해요. 기업들 있죠. 기업들은 굉장히 반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래서 약간 좀 스텝백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는 이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주체예요. 여기는 IFRS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그래도 ESG를 내가 좀 들었다 싶으면 이제 IFRS 정도는 운운해 주셔야 뭘 좀 아는구나 소리를 들으실 텐데, 말 그대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ESG랑 전혀 상관없이 워낙 우리 이제 기업이 다 글로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고 만들어진 재단이고 영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 자꾸 제가 얘네라고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 분들이 회계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불가능하다에 회계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지난 한 10년 동안 이 국제 회계 기준에 이제 가입을 해서 우리도 이거에 따르자고 하는 움직임이 아예 금융위 차원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만에 그래도 이 회계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IFRS가 내는 이 기준이 약간 그냥 글로벌한 스탠다드처럼 회계 기준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원래는 사실은 왜냐면 회계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뭐 산불, 뭐 기후변화 아무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그냥 밸런스 시트에만 관심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회계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징조가 심상치가 않아. 더구나 블랙락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겠대. 그러면 이제 중요한 투자자들이 이 밸런스 시트에 반드시 지속 가능한 정보를 요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산하에 ISSB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블한 스탠다드 리포팅을 하는 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IFRS 밑에 ISSB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서 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21년도, 2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90년대부터 이야기하던 유럽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너네가 언제부터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다고 지금 이 기준을 너네가 나서서 통일을 한다는 거야? 약간 이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든 정보를 공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는 아까 우리 사회적 가치나 이런 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머티리얼리티 중에서 원래 유럽 애들이 하고 싶은 거는 더블 머티리얼리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당연히 이런 기후 변화나 코로나나 어떤 그 지역의 문제나 어떤 전 세계적인 영향 때문에 기업이 받는 영향이 중요하죠. 그 투자자가 보시기에는 이 지역은 내년에도 기후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기후 리스크가 있어요라고 보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칠판을 써본다면 기업이 있는데 영향이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영향이 이쪽으로 미치는 거. 이게 싱글 단일한 머티리얼리티입니다. 이 IFRS라고 하는 회계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왜? 투자자는 이것만 궁금하거든요. 근데 유럽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이 국가 SDG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쭉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 오염도 시키고 기업이 뭐 안전 관리를 잘 안 하면 노동자도 다치고 기업이 어떻게 어떤 물건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에 계속 영향을 바깥으로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유식한 말로 더블 머티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IFRS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좀 무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방향의 것만 여기에 담겠다는 게 이 IFRS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도 S랑 G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중에서도 뭐만 관심 있게요? 이것밖에 없어요. 왜? 얘는 숫자로 다 통일이 돼요. 모든 오염물질이 이렇게 치환되는 방법이 다 이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밸런스 쉿에 넣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회계하시는 입장에서도 요건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사실 얘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랑 다른 거 생물 다양성, 물, 지하수, 폐기물 수많은 다른 부분의 환경 영역에서는 사실 이 기준을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러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는 안타깝게도 이런 부사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부는 현재로서는 IFRS를 그나마 IFRS에서 정하는 거를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번역하고 받아들이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은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준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가용한 부분에서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일정 규모 이게 2조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이 지속가능 정보 공시해야 돼라고 어나운스를 이미 했는데 지난 중가에 2026년 이후로 그냥 수정하셨어요, 입장을. 이게 2020년부터도 아니고 그냥 2020년 이후니까 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후는
2226년에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비판이냐면 이제 이게 자칫 기업, 국내 기업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전 세계가 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여기에 대응을 안 하면 이게 이제 산업이 완전 전환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특히 오늘 이야기한 거에 사실은 많은 함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큰 기업이 좋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를 하셔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안에 여러 체인이 있잖아요. 공급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회사들은 어디에 설립을 하냐면 어디 뭐 말레이시아 어디에, 대체로 또 이제 땅값이 싼데 공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지속가능 경영 보고에는 좋은 것만 쓰고, 본사는 다 잘하고 있어요.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많은 문제를 어디로 밀어내기를 하냐면 이 공급망 밑으로 밀어내기를 하죠. 이미 그 현상도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오늘 여기에 설명은 안 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그걸 포착했기 때문에 공급망 실사라는 거를 다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니네 뭐 큰 기업, 뭐 기업이야. 너네만 잘해서는 안 되고 너네 밑에 있는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데에서도 하고 있음을 보고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대기업이 그 자기 공급망 아래에 있는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소중견 기업들도 준비가 되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작은 기업들은 그냥 부품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냥 오늘 망하지만 않으면 좋겠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되고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을 줄 수나 있을까 직원들에게. 이런 기업들이 내가 물을 어떻게 배출하고 있고 탄소를 내가 뭘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를 과연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의 사실 핵심은 중소중견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느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그 기준들은 전혀 산업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 가지의 기준만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그러니까 미국 지표나 유럽의 지표가 한국 산업 특성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뭐 다른 동남아 아시아 국가들은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산업연구원이나 KDI하고 이제 지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미 좀 뭐 지표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좀 있는데 뭐 이거는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조그만 글들도 많이 써서 찾으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 1번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한국은 너무 지금 압축 성장을 하는 속에 너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나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아니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빨리 에너지 전환 2050년까지 하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충분한 논의가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플레이어들과 주체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당장 뭐 기업은 되게 좀 디펜시브한 입장이죠. 인센티브를 달라. 우리가 공시를 하면 우리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뭐 세금을 감면하든지 뭐를 줘야 우리가 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단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센티브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이게 대응이 안 되면 사실 한국의 앞으로의 100년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지속가능 지표가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고, 이 분야에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아예 국제 회의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 글로벌 세터들의 아시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한 분 정도 들어가 계신데 그분은 완전히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일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색을 맞춘 느낌이에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럽에서는 뭐 오랫동안 논의했으니까 본인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럼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이 수많은 국가들이 공급망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공시 기준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못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계속 논의하면서 과제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많은 정보들은 기업의 대외비성 데이터라든지 기업의 비밀입니다. 기업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무조건 다 공시되는 게 좋은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도 있고 규제라는 것은 너무 강력해도 사실은 효력이 없는 거고 너무 수준이 낮아도 그러니까 규제의 너무 약해도 사실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적절한 규제의 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여전히 지금 국가가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ESG는 다 흩어져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나중에 오늘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결국 이 정보들은 중장기적인 정보들도 많아요. 앞으로 잘하겠다. 환경과 특히 거버넌스는 하루 1년 안에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백서 같은 거거든요. 선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워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는 아닌데 약간 이제 과대 광고처럼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녹색 이 소비자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친환경 제품 이런 거 과대 광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ESG 공시 차원에서의 워싱 규제는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건 여러분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의 가장 철학적인 고민은 뭐냐면 기업이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이 과연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는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사실은 기업은 주주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아주 전통적인 회사법의 원리이자 미국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나아가 이해관계자까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하는 기업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연이 너무 넓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국가나 사회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이제 기업이 어디까지 손을 같이 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도 또 철학적으로도 뭐 이론적으로도 좀 같이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두서없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자유롭게 뭐 말씀 주실 사항이나 뭐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ESG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서 좀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ESG를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연구원에 있는 보고서를 다 보시면 되는데 꽤 체계적으로 저희가 3, 4년 동안 쭉 체계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워낙 자료가 넘쳐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선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 위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문헌들을 많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사실은 그 논의가 있기는 해요. ESG 공시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미 이제 자율 공시로 많이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SASB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기준을 만드는 기관인데 얘네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 이제 그분도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ESG 공시를 잘한 회사가 아무리 공시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기업이 망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면 프로핏이 안 나면 사실 기업의 원래의 의무를 안 하고 계신 거라 사실 그 기업의 그러니까 주가랑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 데이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무 공시가 아니었다 보니 좀 우후죽순이고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저걸 관장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파는 정보는 팔긴 하시는데 파는 정보는 중분류라 세세분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에는 아직 주가로까지 연동되는 연구는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미국엔 있어요. 그래서 한 2010년 중반까지는 별로 코릴레이션이 없다. ESG 정보, 지속 가능 경영 정보를 많이 잘 공시한다고 해서 주가에 연동되는 건 아니다라는 연구가 주류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연구는 있다.
없지 않다. 이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연동된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 국제적인 기준이나 스탠다드는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의무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저게 국제기구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위 기관인데 저기서 나오는 거를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막 법으로 막 정부가 막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회계 기준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드니까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연성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성규범에서 지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프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규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안 따르면은 우리 기업이 당장 투자를 못 받으니까 따르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쓰거나 가이던스를 쓰는 거는 거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야 맞는데 이 권고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이니까 이걸 따르게 되는 거고요. 유럽은 오히려 법적인 효과까지도 지금 이 공급망 실사는 법적으로 다 효력이 있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를 법에 어디에 넣을 거냐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국회 두 개인가가 이 ESG 공시에 관해서도 의원실에서 막 급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해야 된다 뭐 이런 막 이게 워식이 일어날 땐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막 법안이 하나 있고 아주 좀 엉성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을 것이냐. 근데 이제 저희 입장은 새로 법 자꾸 만들지 마시고 현재 기업 공시를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본시장법 안에 제도를 녹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도기이기는 하나 기업들이 당장 내수만 하시는 기업들은 사실 정부가 하라고 하지 않는 한은 뭐 크게 당장 닥칠 일은 아닌데 이게 공급망 실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내수지만 이 프로덕트가 언젠가 가서 유럽에 팔리는 체인 안에 있으면 보고 의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정확하게 기업별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은 당연히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셔야 거기서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를 받으실 수 있고 거기 리퀘어먼트가 맞지 않으면 투자를 다 철회하거나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는 좀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광물 있잖아요. 뭐 천연 광물을 막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핵무기 그러니까 무기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규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전반적으로 환경사회 거버넌스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물론 지금 ESG 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환경 중에서도 요것만. 네. 그러나 단계적으로 계속 다 확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ESG가 투자자 입장에서 공시와 관련된 회계학적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재무적 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부채 비율 같이 정량적 지표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ESG 이런 새로운 요소들에 대해서도 뭔가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량적 지표들을 ISSB 같은 데서 기준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뭔가 정성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설명 수준에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ISSB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측정이 가능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거는 좀 빨리빨리 만들어서 확정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항상 comply and explain이라고 해서 이제 이행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고 만약에 이행하지 못했으면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왜 이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보통은 이제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량화라는 게 꼭 좋은 거인지도 사실은 이게 이제 앞뒤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논의를 왜 했냐면 기존의 경제학이나 회계학에서 정량화 그 산식 안에 넣었던 것만 고려하고 나머지 다 외부 효과로 치부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한 거, 사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려고 들여온 개념인데 또 정량화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을 또 하세요. 측정할 수 없는 무슨 뭐 하여튼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대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회계학자들의 거의 모토세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엄밀히는 사실 측정할 수 없는 영역도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리포팅할 수 있게 해주는지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량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물론 제가 ISSB는 아닙니다만.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ESG 공시가 현재는 뭐 계속기업 가정이나 뭐 핵심 감사 사항에서 뭐 일부만 고려되던 사항들을 재무제표 본문 수준까지 올려서 공시를 하자는 건데, 그럼 결국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제3자가 그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시행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회계법인이 저거를 하기에는 아직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법무법인에게 그걸 시키기에는 객관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혹시 법제화나 그런 거 관련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회계사 네, 시험 합격자. 역시 아주 제일 사실 오늘은 사실 너무 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제도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로여들이 초반에 여기에 이렇게 열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마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ESG는 사실 다 법이 걸려 있다 보니 기업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ESG가 하나의 리스크로서 굉장한 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좀 첨예하게 그 부분이 제가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연구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미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들이 랜덤하지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100여 개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이 알아서 이미 내고 계세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120개나 150개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데이터인가를 저희가 다 긁었어요. 그 아까 공시는 다 긁을 수 있다 그랬죠. 다 긁어가지고 12개의 회사를 추렸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이렇게 산업군이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하던지, 아니면 뭐 산업군은 같은데 규모가 다르던지, 아니면 중견기업이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12개 기업이 어떤 리포팅을 했고 그거에 따른 어떤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 그 보고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저 보고서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 따르면 물론 이게 이제 자율 공시였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게 제도화된 게 아니니까 검증도 다 거치게 되어 있고 인증사를 다 사서 하는 건데도 어떤 기업은 예를 들면 그 더 많은 지표를 잘 설명했어요. 막 우리 회사는요, 막 그래서 한 뭐 100몇 가지 지표를 설명한 똑같은 전자 회사인데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는 한 30개 지표만 잘한 것만 이렇게 어떻게 좀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보고서일까요? 이 기업이 더 잘하고 있다. 특히 ESG의 어떤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뭐 당장 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당장 올해 성과가 없어도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보고를 계속해 간다면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조금 어떤 회사의 경우는 조금 공시한 회사가 점수는 높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뭐를 공시했는지는 볼 수 있고요. 점수도 볼 수가 있어요. 뭐 트리플 A냐 아니면 뭐 이제 레가드라고 해가지고 좀 얘네는 약간 좀 아직 좀 슬로우하네. 뭐 이제 이런 평가사의 평가들이 있는데 이 공시 기준을 통해서 왜 이게 나왔는지는 도무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교수님이 채점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 시험 문제별로 배점은 있지만 내가 왜 결국은 A+가 됐는지는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권을 가지는 분의 권위를 믿고 우리가 물론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권위를 믿고 학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증하기가 저희가 연구한 거로는 사실 굉장히 난감한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건 맞고 그러면서 전문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회계법인의 업무, 회계사의 업무가 사실은 이제 기업 공시나 재무제표 관련된 업무에 사실은
가장 특화되어 있는 직역은 맞는데 말 그대로 이제 파이낸셜한 리포팅에 특화되어 계시다 보니 제가 이걸 다 하기도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갈지 전망이 좀 민감한 직역 간의 약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런 ESG와 관련된 인증이나 검증을 하는 전문직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성을 해야 된다. 양성을 해서 아예 이제 시스템화 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찾아보시면 자격증 부여하는 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증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검증사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또 다 독점하게 되는 거죠. 검증을 안 거치면 안 되는데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검증사도 없을 거예요. 다 해외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공정하게 다시 한번 제도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국제적으로 오늘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IFRS나 이런 식으로 어떤 재무적 기준 이런 표준들을 많이 신경 쓰고 뭐 의무화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의 실질적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정도까지만 그런 실질적 관심이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적으로 소비자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설명해 볼래요? 저희가 그 EU에 갔더니 이제 EU에서는 아예 이 소비자 요 관점의 소비자 보호 내지는 소비자 무브먼트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다 이제 규정화하는 노력도 하고 계신 걸 입법화하는 거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저는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건 소비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흩어져 있어서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힘이 있는 주체가 소비자이자 이제 거의 국민이자 시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우리나라 담론에서는 심지어 아까 제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주주자본주의냐의 문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의 거버넌스는 주주 자본주의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도 좀 냉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뭐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의견을 주주로서 하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저희 거를 많이 찾아보시면 그쪽 하셨던 대표님까지 모셔가지고 저희가 재미난 그 거버넌스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모임이 사실은 기업의 어떤 불공정한 거버넌스에 대항하는 무브먼트를 해서 실제로 물론 그 구조적인 게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굉장히 상징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고서 중에 소비자를 다룬 건 딱 한 번 있었고 이제 소비자 보호원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아직 좀 논의가 거기까지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이제 고민이 있어요.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을 제정하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최소 4년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여러 회원국들을 다 동의를 얻어서 이게 이제 법안화되는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논의가 좀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말씀하실 분들이 이제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연구자 중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더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하고요. 다만 저는 한국의 가능성을 뭘로 보냐면 지금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하나 터지면 우리는 또 이걸 해내는 좀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보다 늦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결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무브먼트가 없다고 보기는 저는 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은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기업이 행동을 당연히 바꾸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사례들이 요즘 좀 계속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불매운동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권리 차원의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취약한 것 같긴 해요. 제도적으로도. 예, 이제
놓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ESG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질문하는 수준이 대단하죠, 그죠? 예, 다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해서 일할 때는 이 주제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신 이슈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쳐드리면 고맙겠습니다.